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전세 피해 사건, YTN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사회부 강민경 기자가 출연합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내다본 내년 경제도 암울한데요. 불황 탓인지 코로나 위기에도 끄떡없던 사랑의 온도탑은 49도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들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눈 내린 수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복귀하며 여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합동으로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을 거쳐 서울특별시청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참사 현장에선 소방당국과 경찰로부터 당시 상황과 구조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족들도 현장 조사를 지켜보며 제대로 된 조사와 진실 규명을 당부했는데요. 일부 유족은 소방당국과 경찰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오열하다 실신한 유족도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 오시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약속 잘 지켜주세요. 약속드리고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이번 주 거기 있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경찰 안 보여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국정조사 사실대로 왜 안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파출소에서 신고 대응과 당시 근무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서울경찰청에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당일 저녁 9시쯤 긴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음에도 부실 대응했던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에서도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여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복귀하며 가까스로 여야 합동으로 본조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절반 넘게 지났습니다.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과 기한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두고 여야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예산 등을 두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틀 사이에는 전혀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당이 어제 국정조사에 전격 복귀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예산안 협상도 물꼬가 트일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로 새 당대표를 뽑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00% 당원 투표 방안은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설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자신들을 향한 연대설에 이렇게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YTN에 출연해 당원 투표 100%를 비롯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 당이 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 역시 당심 100% 반영엔 부정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와의 연대설에는 선을 긋는 등 주요 후보 간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시민단체 고발에 이어서 경찰에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신현영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참사 당시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놓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 이임재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이 미뤄져 오는 26일 오후 2시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분향소에 30초간 머물렀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 횡단을 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덕수 총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녹사평역 인근 도로.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호를 개의치 않고 건넙니다. 한 총리를 뒤따르던 소행원들은 차량을 막아섭니다. 이에 자동차들이 급히 멈춰섰고 한 총리는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황당해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이 논란이 되는 건 한 총리가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반발을 이유로 자리를 뜬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사과 대신 수고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분향소에 머문 시간은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 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는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조 회계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 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독자적인 회계 감사권을 박탈해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상대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현장 감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로 예산과 회계, 인력, 조직 운영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KDI의 경우 가장 최근 종합감사를 2015년에 실시해 감사 주기가 돼서 대상 기관에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따가 퇴근길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사람도
차도 엉금엉금 그런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골목길 곳곳은 미끄러웠고 지하철과 버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혼잡스러웠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출근길이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빙판길에서 혹여나 미끄러질까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눈 밟아, 눈. 여기 맨홀 뚜껑 밟으면 죽는 날이야. 제설차가 아직 닿지 못한 가파른 고갯길. 바퀴가 헛돌면서 버스가 기어가듯 올라갑니다. 서둘러 집을 나선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지만 이미 눈이 많이 쌓인 내리막길을 지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오르막길이고 해서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차 시간보다는 10분 정도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눈바람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더라도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또 연말이라서 약속이 퇴근 후에 있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갈라 했는데 그냥 롱패딩 입고 왔고요. 눈 예보에 자가용 이용이 줄면서 출근 시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은 그나마 평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도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사람도 차도 모두 엉금엉금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렇게 조심조심 출근길, 운행 지연이 빚어진 곳도 있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이 폭설로 전기 공급 장치가 끊긴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몰리는 노선에 더 극심한 혼잡이 겹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혼잡도 1위를 기록하며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으로 가득 차는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이번엔 하필 출근 시간대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평소보다도 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인 눈 탓에 전기 공급 장치에 장애가 생겨서 전체 21편성 가운데 5편성을 40분 동안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배차 간격이 3분 20초에서 4분으로 늘어난 데다 눈으로 승객이 더 몰리며 역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풍무역에서는 승강장에서 시작된 줄이 계단과 개찰구를 넘어 역 출구까지 이어졌을 정도였습니다. 3분 20초 간격으로 갈 거를 4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잡해지고 열차 지연을 느끼게 되죠, 당연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역마다 안전요원과 경찰관들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는 여성 승객 1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관계자는 눈을 모두 치우면서 노선 운행이 정상화됐고 오전 9시쯤엔 인파도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혼잡한 출근길 풍경 먼저 보셨는데 도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찬욱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늦은 오후에 접어든 뒤로 눈발이 다소 약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영하의 날씨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로에 눈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감속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통해 한번 먼저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볼까요? 빨간 정체 구간 찾기는 거의 힘들지만 노란 서행 구간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죠. 역시나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 탓인데 계속해서 주의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쏟아졌던 수도권 경기 북부 상황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통일로 나들목과 또 별내 부근 포함해서 눈발은 모두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살얼음이 곳곳으로 껴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감속은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 지역도 눈발은 지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원권엔 약하게나마 눈이 내리는 곳들도 있는데요. 50%까지 감속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강원 지역 중 대관령 부근은 CCTV가 약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구분길 지나실 때 각별한 주의를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부 지역에는 눈보다는 비가 더 걱정입니다. 전남 무안 근처를 지나는 서해안선 몽탄 2터널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도로 살얼음에 취약한 다리 위인데 이렇게나 미끄러워 보이니까 차 간격 평소보다 200m 이상 두시고요.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안전운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속도 감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 방송이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추운 날씨에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도로 결빙 관련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울주군 성남사에서 배내골을 잇는 도로 등 6곳이 한때 통제됐다가 해제됐고 범서읍 소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미끄러지는 등 큰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6시 44분쯤엔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에서 차량 11대가 빗글에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국도에서도 차량 6대가 이렇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경주와 포항 등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주 외동읍 냉천터널 주변에서는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저기 충돌이 있었는데 퇴근길도 미끄러운 도로 긴장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파가 주춤하면서 내륙에 많은 눈이 내렸고 여기에 한파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먼저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눈이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눈구름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수도권부터 눈이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눈이 내린 곳은 강원도 평창 대화면으로 15.9cm, 충북 충주에도 11cm의 눈이 기록됐습니다. 또 인천 강화 9.8cm, 서울 노원구에도 4.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눈이 그치면서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밤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릴 전망입니다. 네, 밤사이 또 한파가 예고돼 있어 빙판길 사고도 우려되는데요. 한파특보 다시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더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기온이 15도 이상 내려가는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뒤에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까지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더 유의를 해주시고 동파 사고 등 한파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30cm,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기상 전망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매기를 떨칠 때는 날씨가 맑더니 또 추위가 풀리자 곳곳에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네, 영상권으로 올랐던 기온은 내일 아침 또다시 급강할 전망인데요. 극과 극으로 오가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원인을 김진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겨울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파로 불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온난화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자 극지방에 한기를 가두고 있던 극제트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12월 시작부터 나타난 한파, 그리고 일주일째 이어진 두 번째 한파도 북극 한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확장한 한기 바로 오른쪽으로 상층 고기압이 강하게 저지선 역할을 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며 한파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며 추위가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기압으로 막혀 있고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은 찬 공기가 유입되고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한파가 심하면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지만 서울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다시 북극 한파가 시작되며 서울 하늘이 밤사이 맑게 개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휴일까지는 북극 한파와 블로킹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추운 12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네, 경기 침체로 체감 한파가 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그만큼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가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도 올해보다 70만 명 감소해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10%로 상향되고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이어 국가 전략 기술로 새로 지정돼 세액 공제율이 최대 8%까지 높아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또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이 추진됩니다. 모빌리티와 우주, 양자, 의료 분야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의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과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정부는 특히 내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의 주체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했던 취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4%, 조정지역에서는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실수요들은 뭐 오른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면 구매를 회복이 좀 어려워서 뭐 거래 절벽 상황이라던가 가격 급락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요층은 이제 다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선 규모지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규제가 풀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4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년. 자, 그런가 하면 청년 가구와 고령 가구의 주거 수준 격차도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PIR을 보면 서울은 14.1배로 14년 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6년 8개월이 걸립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7년 7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 RIR은 전국 기준 15.7%로 2020년 16.6%보다 0.9%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은 21.3%에서 지난해 21.6%로 늘었습니다.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의 주거 수준 격차도 컸습니다. 청년 가구는 81.6%가 임차인이지만 고령 가구는 19.6%만 임차인입니다. 자가에 사는 고령 가구는 75.7%였지만 청년 가구는 13.8%였습니다. 거주 형태별로 봐도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 비중이, 고령 가구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8만 명대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인 BN1 변이가 20% 이상 검출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발생 현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172명입니다. 전날보다 600여 명 늘어서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3,000명 넘게 많습니다. 9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4일 이후 98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8로 9주째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2번 이상 감염된 확진자 비율은 15.88%로 일주일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감염되는 사람이 신규 환자 6명 가운데 1명꼴인 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8주 연속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9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의 95.4%는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그리고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 검출률은 내려가고 대신에 BN1 변이 검출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이 20%를 넘고 있어서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N1 변이는 11월 다섯째 주 검출률 13.2%에서 이달 첫째 주 17.4%, 둘째 주 20.6%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우세종 BA5 변이는 이달 첫째 주 검출률 60.5%에서 둘째 주 52%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시작된 겨울철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오늘로 꼭 한 달째가 됐는데요. 정부 목표치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47.5%,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엔 28.3%입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이 내년부터 다른 감염병 폐기물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완화되고 관련 폐기물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서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당일 배출, 운반, 소각 대신에 보관은 7일, 운반과 소각은 이틀 안에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가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배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 확대로 나타난다 하면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있는지 손서구 건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더니 네.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오늘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에서처럼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오랜만에 화두로 좀 꺼내진 만큼 물론 이제 중간에 진행 중에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네. 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2012년 3월에 개정됐던 네.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이제 2013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됐던 당시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형마트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공격적인 출점을 했고 당시에 대형마트들이 내걸었던 경영 전략이 연중무휴, 뭐 24시간 영업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매출 확대에 나섰던 시기였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2012년 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조항을 신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였지만 제도 시행 지금 10년이 됐는데 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의무휴업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자 뭐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역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국민청원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 제한 투표라는 걸 했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중간 이 투표 결과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네. 최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죠. 워낙 갑론을박이 뜨거웠기 때문에 당시 이제 결정을 미루면서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 이런 제도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실효성 논란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을 안고 그럼에도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제도였었는데 규제였었는데 네. 이 대구가 갑자기 광역시 최초로 그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광역시 단위에선 대구시가 최초로 이렇게 평일로 예.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다른 지자체별로는 지역별로는 이미 평일에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시나 있는데. 군 단위로는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광역시라는 큰 단위에서 대구시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어제 대구시 이 지역 상인연합회 또 슈퍼마켓 협동조합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자는 추진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예. 현재 대구시도 이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지만 이 협약이 잘 진행되면 이제 월 두 차례로 평일에 월 두 차례로 휴무일을 바꾸게 됩니다. 대구시 산하 8개 구군별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분기 전환을 목표로 지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구시 이번 결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예. 일방적인 어떤 지자체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그 상인 단체라든지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갖고선 추진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역 상인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시 이번 평일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네. 지자체로 그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의 대구의 상황을 좀 주목하고 있고 뭐 네.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실효성 논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전통시장의 어떤 매출로 이어지느냐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결국 객관적인 지표, 어떤 통계를 토대로 좀 토론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의무 휴업을 소비자가 알았을 때 이를테면 실제 어느 방향으로 구매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네, 전통시장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하면 네. 그날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냐, 뭐 그런 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 예. 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제도 자체 실효성을 갖기에 의무를 갖기에 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마트가 휴업을 할 때 그러면 전통시장을 찾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16.2%만 전통시장을 찾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장볼날을 늦춘다. 휴업일이 아닌 날로 늦춘다라고 대답한 게 각각 50%, 33.5%나 됐습니다. 지난해 또 전국경제연합회가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무일에 결국 전통시장 방문하냐 이게 8.3%에 그쳤고요. 오히려 대형마트나 주변의 복합 쇼핑몰을 방문할 때 근처 상점이나 점포 주변 상가에 동시에 방문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참고로 2022년 6월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이고요. 네. 정정을 하면 예, 지금 올해 보면 실시된 조사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일요일 휴업과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좀 활용한 정확한 통계도 좀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개별 그 단체에서 그 연구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네. 그 주변 점포의 카드 결제액이 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오히려 8에서 15%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최근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원인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보자면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 거래 네. 굉장히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권. 네, 이쪽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의무 휴업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또 대형마트 차원에서도 굳이 상점을 방문해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도 활성화된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인 업체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이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진 것도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무 휴업 제도가 결국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유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교수님 앞서 그 지역 상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또 마트를 찾으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덩달아서 좀 매출이 오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 반대로 그 대형마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직권을 보장해달라. 맞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정치적 어젠다랑도 좀 맞물리는 게 있는데요. 대구시 결정이 나오자 이제 대구시 내에서도 분명히 반발 기류가 일단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성명을 냈었죠. 의무협 평일 전환이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게 된다. 대통령실 청부 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주된 배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무휴업 제도가 어찌됐건 흐지부지 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과도한 노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우려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게 법 개정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노동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무 휴업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34.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반대로 월 2회 이하인 조합원들의 이 우울 증상 의심자는 24%로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광역시 최초로는 대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앞서 말씀드렸죠. 뭐 충남 일부 지역 또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계속해서 이런 논쟁들은 계속해서 붙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정리하면 10년간 관련 유통 환경에 좀 급변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유통 환경 온라인으로 좀 옮겨간 측면도 있었고 또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 눈에 띄고 여기에 마트 노조 같은 경우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의 이 대구와 관련된 상황을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무 휴일을 평일로 바꾸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확산 혹은 뭐 주춤하거나 이 기점이 되는 어떤 기준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대구 일단은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광역시도 있고요. 네. 그 밑에 시군구 단위에서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대구시의 어떤 전환 과정 혹은 결정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지역민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주말이 아니고요. 평일을 포함한 곳이 지자체별로 보면 51곳으로 파악되거든요.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좀 시행되고 있고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요. 굳이 이거를 일요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라는 게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틀씩만 의무 휴업일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도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로 좀 전환하자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고요. 실제 전국 마트 단위별로 보면 403개 마트 가운데 100여 곳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서 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의무규제 완화 자체가 네. 그리고 국민 제안을 통해서도 지금 우수 제안으로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가 스타트를 끊고 다른 지역들로 일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또 총리실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지역별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아까 이제 6개 광역시 단위 가운데서 대구가 지금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드러난 데가 지금 대전시, 대전, 네. 광주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역시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분명히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기폭제가 돼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분명 지역민들, 지역 소상공인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 협의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겠죠. 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론도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여론조사 관련한 자료 있으니까 잠깐 보여주시고, 자, 끝으로 10년 새 급변한 유통 환경 속에서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업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여전한 상황이고, 의무 휴무일 규제 말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지를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네. 이게 10년 동안 늘 끊이지 않았던, 답을 내지 못했던 네.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 여야 간의 성향과 맞물려서 정치적 어젠다로 비화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률 적용을 했었을 때의 득실을 따져봤을 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이걸 일률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네. 지자체 상황이나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충분히 거친다면,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거는 탄력적으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럴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별 특성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충남 보령시 들립니다. 앞서 네.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이 이제 지역의 큰 그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주말에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지역 상인들이 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휴일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버리면은 관광지를 찾는 지역 관광인들이 너무 불편을 겪으니까 지금 수요일로 지금 의무 휴업일을 바꿨대요. 네.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좋은 변화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 문제 손서구 건국대 겸임 교수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7년째 트럭을 운전 중인 키스 씨. 한번 집을 나서면 돌아오는데 열흘 이상 걸리는 날도 많습니다. 8일 동안에 70시간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8일 동안에 70시간이 다 차여지게 되면 34시간을 휴식을 취해야 돼요. 14시간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4시간 중에 11시간은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1시간 내에 8시간은 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30분을 휴식을 취해야 돼요. 휴식을 취한 후에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30분 기다려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 또 15분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되죠. 근데 나머지 2시간은 짐을 내리거나 주유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운전 시간에서 빼주고 14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제도를 미국에서는 서비스 시간 제도, HOS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전자운행 기록계, ELD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ELD는 차량에 연결되어 차량 정보와 화물 정보, 운행 가능 시간을 기사가 소속된 운송회사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미국 경찰이 불시 점검합니다. ELD 전자로고부 이 의무화되고 나서부터 그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화주 측에서도 운송 시간을 규정된 시간에 고려해서 여유 있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대부분 정해진 약속 시간에 상하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조급하게 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고 알려진 미국 화물시장. 그렇다면 미국은 최소 운임에 대한 체계가 없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최소 운임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보장이 안 돼도 페이가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8일 동안 50시간, 60시간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저에게는 좀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도 안전운임제를 위해 투쟁 중인 상황.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안전운행을 향한 열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노조법상 노조인 화물연대 본부를 부정하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위협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과 인력을 사용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ILO의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원칙과 위배된다면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휴일 낮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농협 IT센터의 당직 근무 편성 방침이 남성에게 불리하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고 지난 15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야근이 휴일 당직보다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건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친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학생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군은 재작년 7월 특수담임 교사가 약을 먹이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 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전 쌍방울 재무총괄 책임자 A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를 통해 비자금 등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00여 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교수 등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 30제곱미터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좀.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 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세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세입자의 눈물은 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4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바 빌라왕 사건, YTN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 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 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황이었다. 자, 먼저 이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계기부터 시작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 자체는 지난 10월 중순에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 호텔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병으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발견이 됐고 40대 초반 김모 씨로 확인이 됐는데 발견 당시 행색이 초라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어마어마한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네. 이 개인 명의는 물론 법인 명의로까지 빌라와 오피스텔을 모두 1139채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62억 원을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빌라 상당수는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숨졌으니 당사자에게는 더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인 부동산으로 세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압류된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졸지에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이렇게 김 씨가 집에 살다가 피해자가 된 세입자는 약 400여 명이고 많게는 500명까지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즉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피해자 약 10여 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전세 사기 충격으로 유산을 하기도 했고요. 결혼을 미룬 경우도 상당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피해자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끌어모은 그런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강 기자가 오늘 빌라왕 사건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5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사기입니다. 김 씨가 1,10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수법을 여기서 정리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배후 세력 가능성입니다. 이 범죄가 김 씨의 단독 범행이냐 이 부분이 계속 나와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그의 배신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똑같이 피해가 됐다는 거라서 어떻게 허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빌라왕은 김 씨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 짚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정부 대책입니다. 빌라왕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뒤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를 쭉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전세 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전세 사기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이 빌라왕 김 씨의 범죄를 축약해 보자면 갭 투자를 무한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도 불리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게 측정되는 그런 범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이득을 취한 건데요. 이런 형식은 이제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김태현 기자 리포트 봤는데 다시 그래픽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 씨는 주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거래 내역이 별로 없는 그런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를, 특히 신축 빌라를 많이 노렸습니다. 이런 집을 산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를 역전세라고 부르거든요.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세입자한테는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신축이고 더 좋으니까 이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비싸다고 비싸다. 말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세 보증금 1억 5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1억 5천을 받아서 그중에 1억을 매입잔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천만 원이란 이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법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결국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1,000채 넘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법이 사실 집값이 오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집값이 높으니까 일단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금을 계속 돌려줄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높고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고금리가 부담되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월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빌라나 아파트 등을 선호하지 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빌라 더욱 팔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빌라왕 김 씨는 돈을 구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김 씨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전세 사기의 피해를 계속 낳고 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의 전세 자금으로 계속 빌라를 매입하면서 계속 돌리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거래 전에 어떤 이 거래 상대방이 좀 비정상적인 임대 사업자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알아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빌라왕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축 빌라 혹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빌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집주인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건축주는 이때 나는 건축주일 뿐이고 일단 나랑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럼 그 집주인이 나중에 너의 집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일단 유도하게 돼요.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뭐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신 분이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일단 실제 피해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주 걸 먼저 쓰고 이제 입주할 때쯤에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전세 계약서를 두 장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두 장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원래 집주인이 있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피해자들 중에서는 다른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집주인이 미리 김모 씨 같은 사람과 얘기를 좀 맞추는 겁니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을 바로 팔겠다.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A라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자마자 다음 날에 빌라왕에게 집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가 배후 세력 가능성인데 지난번 나왔던 전문가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빌라왕의 사망이 아니라 깡통 전세고 그리고 배후 세력 가능성을 주목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게 김 씨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전세 사기가 굉장히 사실 복잡하거든요. 이 계약서 같은 것도 다 써야 되고 세금도 처리해야 하는데 김 씨를 만났던 실제 세입자들은 이게 김 씨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증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김 씨는 또 3년 동안 1,000채 넘는 빌라를 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한 채꼴로 빌라를 산 거거든요. 이게 과연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 가운데 한 명이고 그 뒤에 전세 사기팀으로 불리는 일종의 모종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세 사기팀을 잡게 된다면 처벌할 방법들은 있는 겁니까?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김 씨가 만약에 바지 사장이라면 이런 대리인은 전세 사기 혐의로 최대 10년, 형량 높이면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배우 세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정도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실형 선고는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의 문제는 단일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억, 2억, 3억 이렇습니다. 단일죄가 5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특경법의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세 번째 키워드 믿었던 HUG의 배신.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이 허그가 보험 회사거든요. 일종의 예.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회사인데 이제 세입자들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허그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집주인 김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증보험의 절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허그가 대신 돈을 돌려주고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니까 예. 이 전세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통보할 집주인이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까지 다 드러났는데 단순히 집주인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봤는데요. 하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 넘게 지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선 누군가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네. 이 만약에 상속을 받아도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을 받아도 이후 절차까지 최소 2년에서 3년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 씨의 노모라고 알려지신 분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대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일단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까지 한 번 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전문가들에게 알아봤더니 최소 3년에서 5, 6년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피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고금리, 대출금 이자를 사실상 강제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금전 상황과 상관없이.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목돈을 구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부 대책 부문인데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환기가 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 사건 이후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었다시피 허그에 믿었던 허그마저 배신을 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대책은 조금 큰 방향으로 일단 먼저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네.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 사기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를 마쳤고요.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후에 내년 1월까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2월에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또 별도 조직을 지금 개편을 해서 부동산 거래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게 빌라왕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금 당장 나왔느냐 이렇게 네. 여쭤보면 그건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정부의 대책은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주축이 되어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며칠 전 열린 1차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책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인 세입자들을 좀 만나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목돈을 잃은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적어도 어떤 절차들만이라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가 기사 제목에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세입자의 고통은 좀 꿈으로 끝나고 현실에선 좀 구제의 속도가 붙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일보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심각하고 엄중한 긴장고조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시사한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지 묻는 말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ICBM 발사든 7차 핵실험이든 정치적 결단만 남았을 뿐 언제든 실행 가능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은 엄중한 긴장 고조 행위로 심각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hether it is an ICBM test as you described or a nuclear test, this would be significant, severe, grave esca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take especially seriously. 미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억지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 가능성은 이번에도 열어놨습니다. 김여정의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발언이 나온 날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와 F-52 폭격기를 동시에 한반도에 띄운 미 공군. 미 국방부는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전략폭격기의 오작동으로 비행이 중지된 것과 관련해 B-2 없이도 북한 등의 위협에는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B-52 폭격기가 B-2를 대신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have the B-52, which i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le. But I'm confident that we continue to maintain the bomber capability that we need to deter adversaries. 북한 정찰 위성 수준을 헐뜯었다며 김여정이 반발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북한 위성 수준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우주 영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도발 성과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은 시대착오에 빠진 자들의 무분별한 자살 노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금껏 미국 면전에 초강경 보복 의지를 선언하고 실천으로 증명한 나라는 없다면서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통해 핵무력 정책의 실행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임전 필승의 현장 즉응 태세를 완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열린 2022년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로 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안보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외국 방문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21일 저녁 민주주의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세션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점상 바이든 정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 발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 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지원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Aircraft that can help Ukraine, help Europe. And you know that they exist and you have them.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내년 1월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백지 수표식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인 안보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전쟁 발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이번 미국 방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동 과정에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막판에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구역을 방문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16일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구역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대주는 격인 천연가스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한 직후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 모를 이 폭발 이후 유럽 가스값이 5%나 올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10여 차례 여진도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7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최소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2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쪽으로 42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 펀데일의 서남서쪽 12km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16.1km였습니다. 15초 이상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깨져나간 상가의 유리창들이 지진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SNS엔 지진으로 깨진 접시 등 피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한 주택은 현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Sleeping on the couch and heard big banging, stuff started falling, so I opened the door and this is what I opened it up to, right here, whole front porch. 펀데일 다리에 균열이 발생해 통행이 차단되는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곳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주변 7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At this point, there's some 71,000 people that still are without power, and PG&E, we're working closely with PG&E to get that power restored up into the area. 지진으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근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일주일 내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은 13%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많은 논란을 빚어온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후임을 맡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트위터 CEO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엔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만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 성범죄로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옛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 4건 가운데 2013년 LA 영화제 기간 와인스틴이 이탈리아 출신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에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와인스틴은 뉴욕에서 진행이 된 미투 재판에서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LA 판결에 따라 추가로 최대 24년 징역형이 가능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의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 피해자와 도쿄전력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마련한 배상 기준을 9년 만에 개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내린 지역 주민은 1인당 최고 250만 엔, 약 2,400여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국민을 만났습니다. 400만 명의 인파가 거리에 몰려 함께 춤을 추면서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단을 태운 무게차가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시민 수천 명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함께 춤추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Mirá todo eso, mirá todo lo que está pintado de la celeste y blanca, venir por la ruta, venir por toda la autopista y que toda la gente está alentando a Argentina. 수도 외곽에서 출발한 차량은 시내를 관통해 정부 청사 앞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기념기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도로를 메운 시민들로 거북이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부터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단은 차량 이동을 포기한 채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We know Messi will win. Argentina will win. It's from our heart. Vamos, Argentina.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만은 모든 걸 잊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의 상징이죠. 사랑의 온도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매해 겨울 성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지역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을 정하고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사랑의 온도를 1도씩 올려 나눔 현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온도탑 기록은 어땠을까요? 2018년 겨울 진행된 캠페인에는 총 모금액 4,181억 원을 모아 101.9도로 끝났고 2019년 겨울엔 100.4도로 간신히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엔 오히려 온도가 부쩍 올라 최종 온도 114.5도를 찍었고 지난 겨울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앞에 기부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올해는 어떨까요?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2% 높게 잡아 4,040억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아직 49도,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 급등의 경기 침체로 개인은 물론 기관, 기업들까지 기부 활동을 줄인 영향인데요. 그나마 대기업의 연례적 기부 활동이 온도탑 수운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버틴 사랑의 온도탑, 일상을 회복한 올해 오히려 기부 공백을 보이면서 12년 만에 목표액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직 캠페인 기간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데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어넘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YTN 보도로 1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사건이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진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유지한 데다가 횡령 사실이 조합원에게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선임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로 14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을 비롯한 15억 원어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콜릿이나 과자, 커피 포장지, 여성 속옷 등을 이용해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고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 수입한 기업은 내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분담금 환급은 지난해 출고 수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는데 모두 65개 기업이 10억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할증과 환급 적용 대상을 기존 페트병 외에도 유리병과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했습니다. 야권 국회 농해수위위원들이 한국마사회를 향해 YTN의 지분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농해수위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졸속으로 연내 결정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마사회가 국민적 우려에도 YTN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 선수는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황선우 선수는 내년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숏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보여준 황선우의 레이스는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1분 40초 벽을 깨면서 숏코스 자유형 200m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롱코스 세계선수권과 숏코스 세계선수권이 있었는데요. 이 두 대회에서 모두 다 메달을 획득하고 제 개인 최고 기록도 경신하는 시합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하고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쉴 새 없이 물살을 가르며 눈부신 성과를 거둔 지난 1년이었습니다. 6월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2011년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가 됐습니다. 10월 전국체전에서는 4관왕에 올라 2년 연속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호주, 9월에는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눈에 띄게 기록이 향상됐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내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적수가 없는 자유형 200m는 물론 다관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영 200m에서도 정말 이 기량을 잘 유지한다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4명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개영 800m에서도 롱코스 세계선수권 6위, 쇼코스 세계선수권 4위에 오르며 세계 정상권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개영 800m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엄청 기뻤고 결승 가는 게 목표가 아닌 메달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기분 좋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한 황선우가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이 있는 2023년을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눈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와 경북지방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호남과 제주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6도, 광주는 영하 3도, 부산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0도, 울산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시작할 때만 해도 국회 연결했을 때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장 발언인데요. 자,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2시가 되겠죠. 이때 개의할 예정이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그런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더 보강된 내용은 다음 뉴스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